이제 오늘은 이제 전번 시간까지가 우리 어떤 국학의 이론하고 관련된 걸 했다면은 이제 오늘부터 몇 강좌는 국학과 지금까지는 이제 국학과 한국하고 연관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학과 학문이라는 것은 달리 말씀을 올리면 이제 국학의 관점에서 제반 학문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여기 뭐 역사학이 있을 거고, 또 국어학이 있을 거고, 또 국문학이 있을 거고, 뭐 철학, 우리 어떤 철학이 있을 거고, 뭐 정치학이 있을 거고, 뭐 경제학이 있을 거고, 등등 이 수없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 역사학이나 국어학이나 국문학이나 철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걸 다 보면은 기시 이제 거의 어떤 그 서양 서구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그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일제에 들어온 서구적 학문 방법론에 의해서 거의가 이제 그 재단이 되고 이해되는 건데, 근데 우리 국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역사학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또 존재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역사학이라는 건 가장 최근에 최근에도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역사학. 그래서 역사학을 8, 90, 세 번에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배울 게 이제 근대 한번 생각할 게 근대 역사학의 이해입니다. 일반론적인 근대 역사학의 이해인데, 왜 우리가 국학과 역사를 얘기하면서 근대 역사학의 이해를 갖다가 말을 하느냐. 우리가 근대 역사학 그러면 우리가 흔히 거기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랑케로 대표되는 18세기 랑케로 대표되는 과학적 실증주의를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 실증주의라는 거고 근대 역사에 그걸 보는데, 근데 이 과학적 실증주의 자체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출발할 때부터 상당한 문제를 갖다가 18세기부터 일으키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18세기부터 해서 19세기, 뭐, 20세기, 21세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과학적 실증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해체, 혹은 이 과학적 실증주의의 어떤 한계, 이런 어떤 비판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뭐냐 하게 되면 이 근대 역사학이라는 어떤 랑케의 과학적 실증주의가 그야말로 성역처럼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학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령 본다면은 이 우리나라에 전맥된 이 랑케의 과학적 실증주의가 일본 어떤 관변사학자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1887년에 동경제대의 역사학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역사학과가 만들어지는데, 이 역사학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 독일에서 초빙을 하지 않습니까? 랑케의 제자 루드비히 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루드비히 리스라는 이 당시 24살밖에 안 된 24세 된 루드비히 리스를 이토 히로부미가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동경제대의 역사학과를 만들고 2년 후인 1889년에 뭐를 하냐 하게 되면은 국사학과, 우리가 얘기한다면 일본사학과, 국사학과가 창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역사 접근 방법으로 끌고 온 게 바로 랑케의 과학적 실증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일본은 이 루드비히 리스의 과학적 실증주의 랑케 사관을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논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독일도 뭐냐면은 랑케 사관을 가지고 뭐냐면 독일 민족주의를 건설하는데 이걸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놈, 그러니까 대륙 침략론이나 우리 조선 침략론을 옹호하는 놈을 갖다가 역사학으로 받침했던 게 이 역사학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 일본 어떤 그 공성제도끼리 한국사 거기서는 뭐냐면 식민지 사학으로 재단하는데 이 랑케이 과학적 실존주의가 사용이 된다라는 걸 우리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냉철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사관을 그거 할 때 실종주의, 이 과학적 실종주의 사관하고 또 민족주의 사관하고 또 식민주의 사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탠다면은 사회경제주의 사관, 즉 유물 사관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근데 냉철하게 보게 되면 이 과학적 실종주의는 사관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같이 사관으로 많이 거나 이게 사관이 아니죠. 실종주의는 역사 접근 방법이라고. 역사 접근 방법. 이 사관이 되려면 분명하게 어떤 그 목적, 이념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걸 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냐게 되면 지금 학계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실종주의하고 민족주의가 서로 그 배타적인 언어로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해요. 즉 민족주의, 신채호나 김규훈이나 뭐 이렇게 박은식이나 그런 사람들의 민족주의 사관은 실종주의 사학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신채호나 박은식은 철저하게 문헌 보증을 최대한 관련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 실종주의를 상당히 충족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과학적 실종주의를 가지고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갖다 옹호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거지, 그래서 민족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물사관, 이 사회경제주의 사관도 우리가 뭐 백남훈의 그 조선사회경제살구들이도 그것도 실종주의를 토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헌에 어떤 나타나 있는, 그러나 그건 어떤 또 식민주의도 마찬가지죠. 식민주의 사관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실종주의 일제 관학자들의 실종주의 사관이라는 게 식민주의 사학이라는 거, 요걸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뭐 이병도나 이렇게 뭐 총구학회 뭐 경성제대 어떤 그 사학과 조선사 편수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실종주의라는 어떤 역사학적 방법론으로서 우리 어떤 그 식민주의 사관을 만들어내는데 원용을 시킨 게 뭐냐면은 우리 누굽니까 김규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충실하게 문헌을 토대로해서 뭐 이런 단조사고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우리 제야 관찬사석은 혹은 사찬사석은 간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단군에 대한 기록을 갖다 아주 충실하게 자료적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문헌 보증을 갖다 충실하게 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결코 실종주의가 민족주의와 배타되는 게 아니라,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것, 식민주의 사학이라는 것, 사회경제주의 사학이라는 것은 충실하게 실종주의를 토대로 하지만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이념적인 목표가 좀 더 다르다. 이런 걸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올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대 역사학을 갖다가 이해를 함으로써 뭐냐게 되면은 지금 우리 보수 사학계, 흔히 강단 사학계에서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는 이 과학적 실종주의의 허상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역사학을 공부하고 또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을 갖다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근대 역사학의 일반적인 이해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 한국사, 우리 역사를 한번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두 시간에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역사학의 의미와 한계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뭐 역사학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 사실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학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한계라는 거, 여기서 역사학의 한계라는 게 근대 역사학을 말하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그 말씀을 올리고 정리하는 건, 우리 역사학계도 지금 우리의 그 이념 대립처럼 보수와 진보 그대로 나뉘어져 있죠. 보수와 진보 아주 그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보수나
우리의 진보 계열에 민족이라는 어떤 이 의미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과거 우리 어떤 그 보수라는 건 뭐겠습니까? 뭐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일제강점기죠. 또는 그 미군정에 적절하게 야합하고 부용하는 반민족적인 어떤 그 이 성격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의 진보라는 건 뭐겠습니까? 서구 사회과학 이론을 토대를 가지고서 그들의 어떤 외연을 확장시켜 보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몰민족적 가치, 거기에는 민족이라는 게 끼어들 수 없습니다. 우린 보수며 진보며 똑같이 민족이라는 가치가 거기에 투영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근데 이게 역사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지금 강단 사업을 사실상 보수 사업입니다. 어떤 몇십 년을 갖다가 더 일제강점기 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이후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80년 이상을 갖다가 이 보수 사학이 집행을 해오는데, 여기에는 철저하게 뭐냐게 되면 식민지적인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불식시킬 수가 없잖아요. 식민주의적인 요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역사 속에 나름대로 했던 그 민족이라는 논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겨를이 없었다. 근데 이 해방 이후 특히 197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상당히 보였던 이 진보 사학계,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사학계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 진보 사학계에서는 철저하게 뭐냐게 되면 전통 보수 사학을 비판합니다. 비판을 하면서도 이들은 또 뭐냐게 되면 이 민족이라는 게 여기에 개입이 안 돼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작년이 이제 2011년인데 작년에 무슨 어떤 출판상까지 받은 윤회동 교수의 우리나라 어떤 그 진보 좌파 사학의 대표적인 학자이고요. 윤회동 교수의 근대 역사학의 황혼이라는 책이 있죠. 황혼. 이 말 그대로 뭐냐 그러면 근대 역사학의 황혼. 과학적 사실주의로 이 기술주의로 지탱되어 온 서구 근대 역사학이 이제 이 점으로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 보수 근대 역사학을 갖다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이 사람은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역사적인 요소가 새롭게 등장을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홍석과 융합의 역사, 그동안의 역사학이 전문화, 또 뭐냐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분석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학은 통섭, 융합이 될 거다. 이 통섭 융합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 학문 간의 밀접한 어떤 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걸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뭐 바람직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 가는 게,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통섭 융합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게 빅 히스토리가 있는, 빅 히스토리. 이제 스몰 히스토리가 아니라 큰 역사. 이제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 하게 되면 사람과 인간과 자연, 또 역사와 과학, 이런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역사학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은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이제 역사의 주체가 국가민족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윤회동 이 교수인데 근대 역사를 학원에서 이 사람은 큰 역사와 더불어서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 이제
역사의 주체를 국가나 민족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이 지구촌이라는 전체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뭐냐게 되면 서양사를 이 윤회동 교수는 국사학을 한 사람입니다. 서양사를 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서양사를 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인데 여기서는 사실상 국사라는 개념이 무용침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무용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양대 임지연 교수 같은 서양사라는 사람들은 국사무용론이나 민족 해체론을 근데 그 사람은 서양사라는 사람이고 윤회동 교수는 국사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보사학이나 보수사학이나 어디에도 지금 민족이라는 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 국학적 관점에서 이 역사학을 갖다 재구해서 이 세워가려는 게 지금 우리 지식계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의 의미와 한계, 역사란 지나가버린 어떤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달랑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무의식적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관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학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이 랑체가 그렇게 역사는 과거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떠들어대지만은 역사는 과거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만 있을 때 역사가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활자화되고 나름대로 선언적인 그걸 할 때에 들어서 역사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는 뭐냐면 그 기록자의 주관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이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단락 마지막 보면 언어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옵니다. 언어는 다의적이고 함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적 한계성에서 역사가 객관성이다라는 역사가 객관성만 갖는다라는 얘기가 결코 불가능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에서 대상을 예언한 신빙성의 정도는 그 표현들 사이에서만 결정되고 그 절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역사학에는 분명히 절대성이 있을 수 없고 객관성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주관성과 더불어서 이미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근대 역사학의 등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대 역사학이라는 건 우리가 근대 역사학 그러면은 우리가 랑케 사관으로 대표되는 근대 역사학. 그럼 근대 역사학의 종차 개념을 두 가지만 딱 우리가 찝으라고 한다면은 근대 역사학은 역사 진보론적 입장이죠. 역사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역사 진화론적 입장. 진보론적 입장. 이렇게 되고 입장.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서 뭐냐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는지 실증주의, 과학적 실증주의의 과학적 이 두 가지 종차가 요게 종차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대 역사학이라는 뭐냐? 근대 역사학이란 바로 이런 역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역사학은 역사 진보론적인 입장에서 실증주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만들어진 역사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근대 역사학의 등장,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랑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거기 맨 처음 보는데 근대 이전의 역사학은 분명한 건 뭐냐면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간에 문학의 범주에서 호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랑케 이전의 서양 역사학도 마찬가지로 뭐냐? 서양의 역사 그러면 문학의 범주입니다. 역사를 과학이라는 범주에서 파악하게 된 것은 근대 자연주의적 경험론과 실증주의의 영향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주의가 어떻게 이런 어떤 이 근대 역사학의 실증주의와 접목이 되는가? 자연주의라는 건 뭐의 상대계? 초자연주의와 상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자연주의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 하게 되면은 초자연주의 그러면은 자연 현상밖에 존재하는 절대자가 있다라는 게 사실상 절대적인 어떤 인식 대상이 있다라는 게 초자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초자연주의하고 상대가 되는 자연주의. 이 자연주의 모든 자연 현상 속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게 자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납적으로 자연주의적인 방법론을 갖다가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과학은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경험론이라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뭐의 상대가 되는 겁니까? 이성론이나 합리론과 이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경험론이라는 것. 즉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만을 지식으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증주의, 과학적 실증주의와 당연히 전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랑케를 객관적 역사학의 창시자로 추기소임도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얘기한다. 그리고 역사학을 독립적 학문 분야로 분류시킨 장본이 역시 랑케입니다. 랑케는 그 역사란 뭐냐? 역사는 단지 과거에 어떤 일이 실제 일어났는지 보여줄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그러므로 역사가는 과거의 것을 대로 보고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랑케입니다. 또한 역사가는 주관과 편견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역사가 자신을 최대한 소모하고 과거의 사실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나타날 경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뭐냐? 주관을 갖다가 다 벗어버린 기술자의 기술. 이 기술하는 사람에 불과한 이게 랑케의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게 되면 랑케는 왜 역사학을 시작했습니까? 랑케는 철저한 어떤 그 기독교 공수 집안 아닙니까? 랑케는 그런 얘기예요. 랑케는 자기가 절대자 하느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본다면은 랑케에 의한 이런 어떤 객관적 사실주의, 객관적 실증주의 이런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절대적 주관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배제시켜보고자 하는, 뒤집어 말하면 절대적 주관, 하느님을 증명해보고자 하는 그런 데서 역설적이게도 객관성을 너무 강조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랑케에 의해서 객관적 역사의 축으로 역사학의 독립학문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페이지 마지막 거달락 마지막을 보면 랑케는 그래서 특히 1차 사료 1차 사료 사건 발생과 기록 시기를 우선시하면서 1차 사료야말로 가장 순수한 자료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랑케는 철저하게 1차 사료를 갖다가 역사의 어떤 에너지로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건 우리가 세 번째 단락 근대 역사학에 대한 비판. 자, 근데 랑케에 성립된 근대 역사학은 궁극적으로 이후 역사학이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랑케의 역사학에 대한 이후의 비판도 어찌 보면 역사학은 전문 분과여야 한다는 것과 역사학은 과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랑케 주장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뭐냐? 오히려 더욱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역사학을 추구해야 한다는 양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개되어 가면서 이 전통 역사, 즉 랑케의 과학적 실존주의에 대한 총체적 비판으로 이제 19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이런 논의의 출발은 독일의 칼 람브로이트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람브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역사가들의 학문과학적 역사 소설은 사료에 대한 엄격한 비판과 검토와 평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 랑케의 그런 어떤 사료 비판론을 받아들여요. 또한 역사학이 자연과학과 같이 고립된 현상만을 기술하는 것은
역사학이 가지는 과학성에 대한 오리를 바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어떤 뭡니까 랑케의 의견하고 조금 다른 이제 어떤 역사가의 주관성을 갖다 드러내는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 람브레이트의 논의는 거기에서 거의 철저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이런 논리가 이제 철저하게 무시가 됐다가 이제 미국에서 신사학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미국을 보는 거예요. 이건 뉴 히스토리 신사학이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신사학은 람브레이트의 영향을 받아 역사 연구는 인간의 과거에 대한 조사 연구 어떤 한 분야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사학의 연구 범위도 자연히 광범위하게 넓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퍼져나간 신사학 훈련입니다. 그 신사학은 뭡니까? 그러니까 역사학은 그 학제 간의 연구를 갖다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령 우리나라 예를 들어도 뭐냐 하면은 박창범 교수가 천문학은 역사학보다 오히려 과학입니다. 근데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떨 때는 그 당시 삼국사기 기록을 갖다가 이렇게 이 신라본기에 나오는 걸 관찰해 보니까 그 관찰이 경주 지방에서는 결코 관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천문이 나오더라. 그건 산동성에서 그 당시에 바라볼 때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 말하면은 천문학에 의해서 대륙백제가 긍정이 되는 그런 어떤 문헌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근데 이런 어떤 그 주변 학문과의 연계, 그게 이 서양에서는 일찍이 19세기부터 아주 활성화가 됐습니다. 인류학이나 고고학이나 민속학이나 국문학이나 그러니까 문학이죠, 그들 보고.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 이제 이 일본 학자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많이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일본의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누가 쓰는 줄 아냐고. 누가 쓰냐 그러니까 문학자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역사 교과서를 문학자가 쓰냐, 문학가가. 근데 바로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열린 사회과학, 우리가 뒤에 본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학적인 이해를 갖다가 일본에서는 이미 그 19세기 말 20세기에 동시에 경험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역사 교과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같은 건 아주 재미있게 시작을 합니다. 이 기술 방법이 우리 어떤 이제 시대별로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우리가 흔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내러티브. 요새 이제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러티브 아니겠습니까? 내러티브라는 건 뭐냐면 기술이란 말이에요, 기술. 이건 이 어떤 글을 기술 안에 있어서 기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이 역사가 글을 쓰는 이의 상상력을 통한 소설로 본다면 구성 논리가 이미 머릿속에 박혀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역사 논문을 써보면은 사실상 이 역사라는 게 사실 내러티브구나, 이런 걸 저도 느껴요. 사실 우리가 개요구상을 하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다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내러티브가 이미 보편화된다. 역사 기술이라는 걸 내러티브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니까 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이걸 갖다 문학가들이 쓴다라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그 이미 서양에서는 2세기 전에 그 랑케의 과학적 실존주의로 인해서 역사를 전문가들한테 빼앗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역사를 전문가들에게 빼앗긴 역사를 어떻게 대중에게 돌려주는 운동을 동시에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전문가, 역사가 전문가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역사는 대중의 것으로 돌려주는 말이죠.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이 신사학이나 포스트모던 역사학이나 그런 게 지금 이제 주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로빈슨이 1912년 이 신사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 잡은 신사학은 동네 랑케가 보여준 과거 정치 중심의 접근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역사 소설의 양식을
제시를 합니다. 즉 역사연구는 뭡니까? 문명을 총체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아까 여기 역사 진보론적 입장이다. 그럼 역사 진보론, 역사 진보론. 역사 진보론의 상대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역사 순환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역사 순환론적 입장에 이것이 이미 1918년 누구의 철학에서 그러잖아요. 집행물들이 소위 몰락에서 나옵니다. 이 역사 진보론이라는 건 달리 말한다면 뭐냐면 냉철하게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이론을 더듬어 보면은 결코 이 기득권을 잡은 서양이 동양한테 절대적으로 열등으로 놓일 수 없다라는 게 역사 진보론입니다. 근데 역사 순환론이라는 그게 아니다 말이야. 서구의 몰락에서 이 스팽글러가 1918년에 서구의 몰락에서 뭘 구합니까? 역사는 순환. 그리고 8개의 어떤 문명을 갖다가 그거 해가지고 서구의 몰락에서 이제 서양은 동양의 정신 문명을 정립시키지 않게 되면 되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 순환론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1934년에 우리가 그 잘 아는 소인대의 문명사관도 사실 역사 순환론적이죠. 그건 뭐냐? 이 서양만이 그 우월함을 갖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역사 진보론적, 역사 진화론적, 이거를 갖다 정면으로 규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21세기, 20세기에 와서도 사실 이것이 계속 고되는 겁니다. 우리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쓴 뭐가 있습니까? 미국, 일본계 미국학자. 역사의 종말이라는 게 사실 역사 진보론적 입장입니다. 그럼 뭐냐?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승리한 걸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의 문명이 승리한 걸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입장으로 등장하는 게 93년도 논문으로 발표된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입니다. 네. 우리도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역사 진보론적 입장 랑케였던 그런 걸 보게 되면 결코 강대한 민족이나 국가가 한번 지배를 하게 되면 그걸 갖다 약소 국가가 다시 뒤집어서 꺾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 진보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단재 신채호가 이 단재 신채호는 1910년 전에는 어떤 그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 서구의 근대화가 우리의 어떤 앞날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신채호입니다. 근데 이게 1910년부터 어떤 걸 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역사적인 시각을 가면서 민족주의 사관을 전개시키면서 뭐냐게 되면은 아와 비아의 투쟁 논리를 갖다가 개발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아와 비아의 투쟁을 갖다가 떠들다가 어떻게 아나키스트가 됩니까? 이 역사 진보론적인 입장에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입니다. 왜 단재 신채호가 무정부주의자가 됩니까? 아마 이 역사 진보론적 입장을 갖다 끝내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논리를 그 사람이 만들었다면은 한 번 좀 더 그거 할 텐데 이런 뭐 그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얘기를 아무튼 역사 진보론이라는 건 사실상 서구 중심의 이 제국주의 지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학적 실증주의가 독일 민족주의를 굳건히 하는데 랑케사관이 이용했고 이것이 일본에 건너와서는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를 침략주의였던 논리로서 만드는 게 만주 침략이나 조선 침략 그런 철저한 식민주의 사관을 갖다가 개척하고 그런데 이용이 됐던 게 바로 이거랍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또 하나는 역사가 당대와 관련된 문화와 사회 제도의 기원을 수급하여 과거와 현재의 상대적 의미를 밝힙니다. 예, 이 랑케의 어떤 역사적 인식 방법이 절대주의 아니겠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객관적인 자료, 거기에 절대적인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어떤 상대적인 의미를 파악해요. 신사학이 사상사나 정신사와 밀접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대주의적 역사관을
수직적인 역사 소설에서 수평적인 역사 소설로 근대 역사학의 범위를 넓히고 랑케의 실증주의적인 역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 보는 우리가 이게 이미 랑케의 그 근대 역사, 과학적 실증주의가 자리 잡고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서양에는 이렇게 다양한 뒤에 보면 열린 역사학으로 있지만, 그러니까 전통 역사, 즉 과학적 실증주의 랑케 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구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 바로 여기는 아나락화 역사. 그러니까 아나락화적인 어떤 역사를 프랑스에서는 그게 개척되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역사학과 사회학의 적극적인 어떤 그 만남을 겪은 게 독일입니다. 그리고 역사학과 막수주의를 갖다가 강력하게 추구했던 게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서는 이미 일찍이 나타났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신사학이라는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19세기 초 이때 이미 그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 열린 역사학으로 지향에서 아나락화와 역사학을 한번, 우리나라 그 이 사학자 중에서는 이 아나락화적인 어떤 그런 걸 특히 강조하는 사람이 신용화 교수입니다. 신용화 교수는 한국 어떤 그 보수 그 역사학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길이 아나락화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신용화 교수는 그걸 적극적으로 늘 얘기해요. 그 사람은 물론 이제 경제사학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이란 그 사실 거기 나오는 것 같이 사회경제사 연보라는 잡지명의 맨 앞에 놨다라는 그 아날, 그걸 갖다가 붙여서 아나라고. 그 랑케로부터 막스나 베버에리까지, 그리고 미국의 사회화학의 어떤 지향적 역사가의 얘기가, 모든 역사가들은 역사를 미래로 부르는 1차원적인 시간을 가로지르는 운동의 차원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단선적으로. 그러나 아날학파 역사가들은 시간의 상대성과 다층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게 됐다. 그래서 그달날 것 마지막 흐름으로 아나락과는 전통적인 독일 사학을 대체하는 새로운 역사학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사회사, 경제사, 심성사 등 새로운 언어들이 이 학파의 성격 요소로 강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왜 신용화 교수가 우리나라 역사학의 한계를 아나락파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사회사했고 성계사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깨뜨립니다. 특히 아나락파는 인류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여러 시대에 걸친 변화의 발전 과정을 소설하기보다는 하나의 문화 혹은 하나의 시대를 역사적 흐름으로 분리하여 파악하는 데 관심을 보입니다. 이런 관심은 하나의 단일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을 대신해서 상이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선적인 아니라 복선적인, 이런 관심은 하나의 단일한 역사적인 시간을 대신해 상이한 문명들 사이에 각각의 문명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이질적인 시간의 흐름들을 부족해 역사학에서의 보수의 시간 개념을 창출해냅니다. 이런 역사인식에서 직선적 시간 개념이 폐기된 과정으로 바로 여기서 이 순환사관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직선사관이 아니라 순환사관. 진보에 대한 확신과 서구 문화의 월성에 대한 믿음 또한 파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 진보론적인 입장이 역사 순환론이라는 것 자연스럽게 대체될 수 있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랑케의 실종주의적인 역사학이나 상대주의적인 역사학에서의 거대 담론의식이 통일된 역사 방법을 보면 더 이상 이런 논리 위해서는 무의미하다고 안 하는 주장인데, 그래서 아나락파 입장을 한 세 가지를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 첫째 뭐겠습니까? 인류학적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모노그래프적 접근 선택. 모노그래프는 하나의 모노그래프라는 건 뭐겠습니까? 단선적인, 단일한 접근 선택보다는 오히려 복합성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 아날적인 접근 방법이 된다면은 우리 역사학이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 역사학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학문에 얼마든지 눈을 돌릴 수 있고 또 신화학에 크게 눈을 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화라는 건 서구에서 신화 개념이 뭡니까? 신화가 뭐예요? 사실에 기초한 성스러운 이야기가 신화 아닙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단군 신화라는 것도 역사 속에서의 더욱 성스러운 역사 이런 개념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한편 이제 셋째, 폭넓은 영역을 포괄한다고 해서 그 범주를 회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역사 기술에서 중심에 있도록 첫 번째 적절하게 잘 이걸 갖다가 균형, 조화를 맞추는 어떤 그런 걸 추구했다는 겁니다. 한편 그 아나라파의 역사 기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과 레비스트로스에게 영향을 받은 구조주의 철학의 일정 정도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학자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은 이 아날의 역사라는 속성은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구조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라파의 어떤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의 구조라는 말하고 아주 잘 비슷하게 통할 수 있는 어떤 아나라파의 용어가 거기 나오는 장기 지속이라는 거. 거기 주 일본에다 해놨습니다만 이거는 베르낭 브로델이 얘기한 것으로서 거기 보면은 지리가 역사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이게 구조주의 역사가인 어떤 그 브로델은 이걸 장기 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이 인간의 삶 속에는 그런 장기 지속적인 요소가 깔려 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구조주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학문으로 본다면 이게 구조라는 말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가 이미 깔려 있다는 겁니다. 깔려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 마지막 보면 이건 바로 역사라는 공간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인 구조에 의해 그 뒤로 가면 그 사회적 구조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들이 분포된다는 아날파의 역사 인식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선언적. 여기 선언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용어에서 많이 나오죠. 선언적. 아프리오리라고 얘기하는 게 선언적이라는 건 우리가 구태여 선언적하고 상대가 되는 게 경험적입니다. 경험적이라는 것과 상대. 선언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경험 이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 이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을 갖다가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그 사회적 구조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다양한 영역들이 분포될 수 있다라는 아나라파의 역사 인식과 관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는 사실상 전통 역사학의 어떤 랑케의 역사학이라는 것은 과거의 객관적 자료에 있다라는 게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이 뭐냐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역사학과 사회학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 철학이라는 얘기로도 얘기하죠. 독일에서는 이제 역사학을 사회학과 적극적으로 충돌시켜가지고서 전통 사회학을 갖다가 비판하고 새로운 역사의 접근 방법을 갖다 찾아내는 거예요. 1960년대 서독의 젊은 세대의 역사가들은 사회과학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과거와 비판적으로 대면하여 민주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 독일이 과거 이런 나치즘이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민족주의, 국수주의에 빠졌느냐. 사실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에 이 랑케의 과학적 필통기라는 랑케 사관이 이 독일의 나치즘 형성에 일조를 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의 경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은 상당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 비판이론은 막스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정통 막스주의 사전적 공적 측면의 세관론으로서 백보가 말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이 가치 중립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진보 좌파 사학자들이 이런 나름대로 어떤 좌파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프랑크푸르트나 뒤에 나오는 뭡니까 하버마스의 사회과학 이론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일찍이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역사주의 접근 방법이 좌파 중심주의적인 그런 걸로 많이 인식이 되고 그런 것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논리 배경에서는 근대에 들어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자율과 질서를 토대로 한 공동체의 결성이 가능하다는 그 하버마스의 논리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공감은 일반적인 유럽 전통과의 이질적 독일의 역사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소규 민주주의 유산을 수용한 것을 보호하고 그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로서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사회적 책임의식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회과학자는 그런 말을 하죠. 왜 일본과 이 독일이 그 2차 세계대전 전후 경험 이후에 그렇게 생각이 다르냐. 바로 이런 어떤 철저한 자기 반성적인 이 철학적인 이 여과관이 있었다. 이 서독은 말이죠. 일본은 그게 없었다는 거죠. 어떤 이런 비판이론 속에서 과거의 어떤 나치즘에 대한 어떤 초절한 이 성찰과 더불어서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논리를 갖다가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자연스럽게 끌고 올 수 있었는데 일본은 이제 그런 경험이 약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이런 역사학 경향은 문명 랑케에서 출발하는 독일의 전통적인 역사학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랑케의 실증주의 방법론이 결과적으로 국가와 밀착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랑케 사관이 독일 민족주의,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독일 나치즘 형성에 중요한 요소다. 정치적인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또한 사회학과의 결합을 통해서는 역사적 느낌을 만들어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 속에서는 사실상 이 독일의 어떤 그 비판이론 속에서는 전통 어떤 랑케의 어떤 그 과학적 실증주의 자체가 철저하게 어떤 그 비판적으로 부정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을 보면 영국에는 이제 역사학과 막수주의가 이제 영국에서는 1947년부터 1955년까지 공식적으로 공산당 역사가 집단이 존재했다. 알로이 조직에는 영국에서 명성을 떨치던 모리스 등에 가지고 이런 역사가들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얼마 동안 서구 막수주의는 대체로 역사 과정에 대한 정통 막수주의 개념틀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이걸 딛고 일어선 것이 영국에 일어난 어떤 역사학과 막수주의, 역사학에서 말하는 막수주의 개념이죠. 이런 정통적인 막수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역사학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역사학계의 비막수적인 해석이 고전이 그것보다 일단의 막수주의 역사가들에서 아래로부터의 역사학을 표방하면서 막수주의 역사학에 새롭게 하층되는 노동자들, 여성들 등을 역사학의 중심 소설 대상으로 인식하였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 과거 전통적인 어떤 역사, 근대 역사학에서는 뭐 있어요? 위로부터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치주의, 어떤 그 로얄 패밀리, 그 지배자 중심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아래로부터 역사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에드워드 발머 토무스는 영국 노동계급의 궁성에 쓰면서 사실 이러한 논리를 갖다가 잘 투영해요. 그래서 이런 재반적인 민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첫째 일명 아래로부터의 역사학으로 상징되는 대중이나 민중의 삶, 그리고
활동 및 경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동안의 주류 역사학에 소개된 역사를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아나라카이 전체사학과도 인명주사학에 만들어낸 것. 두 번째 뭐냐? 국가나 정치사, 인물 사이에서 그동안 소외당한 여러 계급들을 당당히 역사의 소수의 중심으로 장착합니다. 대안적인 역사 소설의 역할을 하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문화사의 흐름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나 유행의 문제가 아닌 여러 사회 구성 요소들과 연관을 통한 새로운 문화사의 흐름을 창출해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전통 사학에 대한 어떤 비판이 어떻게 본다면은 유럽이라는 어떤 이 본토에서 프랑스나 또 독일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나. 이들은 이거에 지금 아주 익숙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 실증주의라는 어떤 랑케 사관을 고집하고 랑케 사관에 함몰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나라만이 지금 이 과학적 실증주의라는 이걸 갖다가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민족주의 사관으로는 이거와 배치시켜가지고 비과학적인 어떤 감정주의로 몰아버리는 이런 것이 비일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보수 역사학회가 사실 어떻게 본다면 감정주의 지금 얼마나 많은 새로운 자료, 인접 학문에 얼마나 많은 영역이 개척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노코멘트하고 철저하게 이 접근을 차단하려는 게 지금 우리 역사학회예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마지막에 새로운 이론과 역사학을 이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던 이론은 현대 철학의 최전선에 위치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우리가 한마디로 딱 개념화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상 한 20여 년 전부터 이 사조 전체를 다 지배하죠. 미술부터 해서 문화가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정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할 때 이 포스트라는 것은 어떤 버틴다, 지탱, 버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양권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중국에서는 후현대주의로 번역을 합니다. 후현대주의. 근데 이 후현대주의라는 이것만 갖고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냉철하게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과거 근대, 현대 이거를 갖다가 지탱하는 연장선상 위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안티 모더니즘, 그러니까 반현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반현대 이게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우리가 근위 현대에 나타난 모든 가치 개념에 대한 회의, 해체 이거로 출발하는 게 사실상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후현대주의, 후기현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안티 모더니즘, 즉 반현대주의다. 역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즉 역사학이라는 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통 역사학에 대한 회의, 반발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학적 실증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 성찰, 회의, 여기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학이 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달라게 마지막을 보게 되면 포스트 모던 이론은 인간 중심주의와 성주의, 또 민족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 등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근대에 대한 총체적 비판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게 어떤 전통 역사학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가 됐던 과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 이 민족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새로운 또 화두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민족 해체 또 국사 해체 이런 걸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고 논리화시키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강간사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한계와 모순을 갖다 극복하려는 제반의 역사 운동이 지금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역사 이론에 나름대로 문을 돌리면서 터철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아까 우리 전통 보수 역사학계와 진보 역사학계 이렇게 얘기하고 보수 역사학계가 반민족 쪽이다. 이건 몰민족 쪽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과연 민족이라는 의미가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끌어내고 밝히지 못하면은 우리 이런 어떤 그 역사 복원 운동이 이 단지 신체로 박은식이나 이런 시대의 연장에서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과학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구의 어떤 역사 이론을 우리가 나름대로 냉철하게 더듬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민족의 자유민주를 어떻게 시킬 수 있냐라는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궁리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두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서구를 중심으로 나타난 민족주의 중심주의, 민족 중심주의라는 이성 중심주의 또한 그 불안정성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서구를 중심으로 나타난 민족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가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 중심주의나 이성 중심주의를 뭘로 경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잣대를 갖다가 우리 민족 사회를 그대로 재단하고 우리 민족 사회를 그대로 나름대로 했던 대입시키려고 하는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쉬운 예를 든다면은 그 근대 그 시민국가의 발생과 같이 나타난 그 네이션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민족이라고만 번역을 해가지고서는 아무런 걸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때론 민족으로, 때론 국민으로, 때론 국가로서 우리는 이렇게 이걸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하고 대입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민족이라는 것이 근대 산물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내션이라는 개념을 내셔널리즘이라는 걸 그러니까 민족주의나 국민주의냐 때로 국가주의냐 이런 걸 적절하게 우리가 용어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걸고 넘어지고 헤쳐나가야 되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흔히들 서구 중심으로서 서구에서 한계를 보여준 민족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가 그 불안전성 서구에서 나타난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불안전하게 시작해서 불안전하게 끝날 수밖에 없죠. 왜? 그 경험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짧았다. 나름대로 했던 그 집단적인 철학 가치를 갖다가 공동체 요소로서 녹일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이 극히 짧았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락 보면 근대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의 노력은 대가의 이게는 객관적,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 위에서 성립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은 당연히 이성에 의해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역사에 대한 확신과도 연결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제 역사 진보론적인 입장, 이게 충분히 단선적으로 진행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바로 근대 역사학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경향, 이성에 의해 역사적 객관성과 과학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론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경우 이런 전제들과 이성에 대한 보편적인 역사적 실제에 접근하거나 구성할 수 있다는 부분과 이성에 대한 경험을 통해 역사에 대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사고 전반을 근본적으로 한다. 그래서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문제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크리스 젠킨스라는 인물입니다. 크리스 젠킨스인데 이 사람은 이제 포스트모던 역사학을 주창하는 가장 공격적인 역사가입니다.
쟁기지는 확실히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로 포스트 모던 역사학의 도래를 갖다가 뭐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죠. 이런 포스트 모던 역사학의 전제에 근대 역사학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근대 역사학의 성과를 여겨진 모든 것들을 포스트 모던 역사학에서는 부정하거나 의미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 전통, 즉 근대 역사, 즉 랑케사관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그 의도적으로 안 보거나 회피하려는 어떤 제스처를 안 보일 수가 없다는 게 그게 한국한테는 못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의 개념에서도 젠킨스는 역사를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즘, 이 그 뭡니까 단일성이 아니라 어떤 다양성, 역사 현상이라는 건 다양한. 그러면 다양성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랑체가 얘기하는 역사의 과거의 어떤 사실, 자료, 이걸 갖다 하나로 보는 게 근본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한 역사가의 내러티브, 여기에는 상상, 구성, 이것이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어떤 절대주의적인 이 랑케의 어떤 그 역사학적 접근 방법이 근본적으로 그 그래서 그 중간을 보면 포스트 모던 역사학에서는 전통 문과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 전통적으로 옹호하였던 객관성, 과학성, 합리성들에 대해 상대적인 가치로 정하여 전하가 이해하고, 과학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언어적 상징들 스스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 젠킨스는 뭐냐게 되면 언어적인, 시학적이고 언어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 우리가 가령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그 재밌는 일화를 우리가 들려요. 플라톤이라는 어떤 그리스의 그 고대 철학자가 그 이상국가론을 주장하면서 거기서 시인추방론을 갖다가 주장하죠. 그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시인추방론.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시인추방론을 갖다 내세우느냐? 이 역사라는 것은 시인처럼 자기의 상상이나 주관이 개입돼서 미화된 이야기로서는 역사를 절대적으로 진료화시킬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플라톤이 말하는 시인추방론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주장했던 플라톤도 자기 이상국가론을 관철시키는 주요한 방법으로 뭘 씁니까? 메타포를, 문학적인 어떤 그런 이 비유, 제유, 환유,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동원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어떤 그거에 그대로.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뭐냐게 되면 결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술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뭐 심지어는 뭐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과학의 어떤 절제성도 오늘의 어떤 그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면 내일 거짓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역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태도는 전통적인 역사학자에게는 역사학 자체의 소멸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심각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이 지금 해차지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학 교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역사가를 많이 하죠. 이건 뭐 과장된 역사가를 갖다가 문학가가 가르치기도 하고 역사를 갖다가 철학가가 가르치기도 하는 세상이면 역사가라는 건 사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역사학이 포스트 모던 역사학의 문제를 더욱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역사학 자체의 성립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바로 언어학적인 문제제기로 취급하는 방법론에서 기인됩니다. 포스트 모던 역사학에서는요, 근대 역사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여겼던 사실과 진실과 사실, 해석, 사료, 문헌정보, 인과성, 이런 개념들이 궁극적으로는 언어학적인 문제제기로 취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이게 환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러티브로 어떤 환원이 되는데, 모든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역사는 하나의 담론, 즉 언어 게임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내러티브를 같이
찾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역사 기술이라는 게. 때문에 그 다음 가면 언어가치 시대의 상을 언제나 명확하게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애매함들이 바로 역사학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역사학은 일종의 허구적이며 상상적인 문학적 전통과 그대로 같이 간다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과연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그 기록이 과연 그 시대에 냉철하게 딱 보게 되면 얼마만큼 그 시대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 객관성, 사실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통치자의 논리, 당시 지배 이념과의 어떤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서로의 어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사초가 혹시 빼돌려지지 않았을까? 사초가 변조되진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가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언어가 지시 대상을 언제나 명확하게 지잡기 때문에 발생하는 애매함이 있다고 역사학에서도 똑같이 즉 역사학은 일종의 허구적인 상상적인 문학적 전통과 구조를 때문에 역사학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뭐냐 이제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킨스의 이 키스 젠킨스의 책은 번역이 됐죠.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의 어떤 그게 뭐냐게 되면은 Thinking History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Thinking History가 이건 그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에치카가 얘기하는 그 What is History라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염두를 해두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Thinking History 이건 뭐냐 그러면 역사를 다시 뒤집어 생각한다, 다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과연 이건 이제 뭐냐? 이제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라는 걸 갖다 여기에 누구를 갖다 얘기해 누구가 뭐냐 이게 바로 민주예요. 비전문가 대중. 이제 그래서 젠킨스는 뭐라고까지 그럽니다. 이제는 역사라는 거를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에서 대중에게 돌려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중에게 돌려주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좀 나오지만은 이제 문학의 역사화라는 거예요. 또 역사의 문화화 이런 얘기가 이제 고개를 들고 뭐 이게 생소하지 않은 언어로 다가오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뭐 동양에서도 사기나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다 문화죠. 우리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그 기술 방법으로 보면 거의 다 문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에서도 프랑크 이전의 역사는 문학의 범죄에 포함됩니다. 그걸 갖다 문학에서 떼다가 과학이라고 강제적으로 학문화시킨 게 랑케라고 동양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문학이냐 역사냐 이런 경험도 없이 그냥 뭐 일제강점기 때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젠킨스는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를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만이 역사학에서 그나마 역사가 명확하지 여기서 근대 역사학이 참 어려우면 이런 포스트모던 역사가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합리적인 반박의 지점을 찾지 못하는 것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반론을 이걸 못해요. 이 사람들의 논리가 그렇게 지금 틀리지 않으니까 이 그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한번 한 7, 8년 전에 우리 고조선 그 역사가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역사적 사실처럼 단순히 짤막하게 기술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그걸 집어넣은 게 교육부 공무원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 공무원들이 집어넣은 거죠. 역사학에서는 그 고대사라는 분들이 반대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부 역사학자들이 교육부의 어떤 공무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때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성삼재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 모여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자료를 보고 다 해도 이건 정말 아니거든. 근데 학자들한테 아무리 자문을 해야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시켜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직무 유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 성명까지 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뭐 역사 기술을 갖다가 그런 어떤 뭡니까 관주도로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권 때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떠들어요. 예? 어느 정권 때 그거 아니 그게 이 전 정권에 됐잖아요. 전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예. 노무현 정권 때 그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주도했던 교육부 공무원들이 한일 무슨 어떤 역사위원회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고 학자들한테 뭐 그렇게 자료를 받고 뭐 여러 가지 한 몇 년을 쭉 해보니까 정말 자기네가 객관적으로 그대로 중국 기록이나 이런 걸 보고